여기 아리스토텔레스의 비극론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도록 할게. 우리 아리스토텔레스의 비극론은 어떤 내용인지 본문 보세요. 그리스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생의 슬픔과 비참함을 제재로 하는 비극. 자, 여기 일단 비극의 제재는 인생의 비참함, 슬픔 이런 걸 제재로 해서 만든 게 비극이다. 사람들이 사랑받고 있다. 원래 이 슬픔과 비참함 이런 것들은 굳이 따진다면 부정적인 분위기를 느끼게 해주는 거잖아. 근데 왜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을까? 일단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무언가 모방하려는 본성을 갖고 있으며 문학의 본질 역시 모방이다. 자, 그럼 궁금하죠. 뭘 모방했을까? 삶의 진실을 모방했겠죠. 자, 그러면서 인생의 슬픔과 비참함을 보면서 비극을 보면서 뭘 느껴?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것 같은 느낌. 그러면 거기에 애정을 갖게 되고 몰입하게 되잖아. 문학의 일종인 비극도 완결된 사건을 모방하여 만들어지는 것. 이건 아리스토텔레스가 규정하고 있는 거야.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비극은 사건을 모방하고 있다. 모방. 그는 적절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안정된 성품이 선한 인격과 미덕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진리에 도달하는 바탕이 된다고 보았어. 그러면 그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감정을 느껴야 된대. 감정. 뭘 통해서? 비극을 통해서 감정을 느껴야 된다고. 비극은 인간에게 감정을 유발시키고 안정된 성품, 인격, 미덕 이런 것들을 기르는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비극은 바로 이런 거야. 결과적으로 얘기한다면 인격과 미덕을 기르는데 바탕이 되는 게 바로 비극이고 비극을 통해서 우리는 감정을 느낀단 말이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감정은 뭐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연민과 공포 같은 그런 감정이 결국 인격과 미덕을 기르는데 도움을 준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진리에 도달하는 데도 역할을 한다고 봤어. 비극이 관객에게 느끼는 연민과 공포, 이게 아까 얘기했던 감정이야. 성품을 기른다. 성품은 인격과 미덕을 말하는 거고 중요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 비극을 통해서 완성된다. 비극이 갖춰야 될 조건을 제시했다. 그래서 여기 조건이 있잖아. 6가지 정도 나온다고 했는데 비극을 이루는 6가지의 요소. 자, 먼저 플롯과 인물 캐릭터, 그 다음에 사상, 언어, 음악, 시각적 요소를 6가지를 제시하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조건이야. 그중 행위나 사건을 구성하는 플롯은 구성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일종의 편집과 비슷한 거야. 우리가 사진을 편집하고 영화를 편집하잖아. 근데 여기는 지금 사건과 행위를 편집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중요한 요소. 그는 사건이 우연적으로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개연성을 갖춰 관객들의 작품에 몰입할 수 있고 몰입을 해야지만 공포와 연민의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즉 개연성을 가진 것이어야지 사건이 몰입감으로 이어지고 몰입감은 정서를 일으킨다. 이런 과정의 단계. 그래서 개연성은 우리가 소설에서 배웠잖아. 있음직한, 있을 수 있는 일. 만약에 너무 허황되면 몰입할 수 없게 되고 몰입할 수 없으면 공포와 연민이라는 정서가 유발되지 않으면 성품을 함양하는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겠지. 자, 관객이 예상하지 못하는 순간 앞선 사건으로부터 인과적 결과로 일어나야 한다. 자, 인과적 결과. 이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 비극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그렇지. 그럴 수 있지. 그래야지.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또한 살인, 폭력 등 부도덕한 내용도 공포와 연민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장치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니까 꼭 공포와 연민이라는 정서를 불러일으키는데 개연성을 갖춘 것 중에 긍정적인 거 말고 살인이나 폭력 같은 것도 마땅히 정서를 일으키는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는 이러한 사건 제시와 관련하여 플롯의 핵심 요소로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이거죠. 반전과 인지. 이게 반전과 인지가 결국 플롯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 그 다음에 비극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는 위에서 말한 대로 정서를 불러일으켜서, 즉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거, 비극은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그 성품을 기르고 도덕, 인격, 그 다음에 인격 함양 이렇게 이어지는 것처럼 반전과 인지는 플롯을 구성하고 있는 거야. 반전은 먼저 반전, 상황, 즉 사건의 흐름이 앞에서 일어난 것과 정반대로 급변하는 것. 깜짝 놀랐네.
인물의 의도와 반대되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 이게 다 반전이야. 예상 밖의 결과를 말하는 거야. 전혀 예상 못했는데 일어나는 거. 두 번째, 인지는 인물이 무언가를 모르다가 아는 상태로 바뀌는 거. 그는 이러한 반전과 인지가 관객에게 연민과 공포라는 정서를 불러일으키고 둘이 동시에 일할 때 더 효과적이다. 연민은 그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일종의 친밀감을 갖고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 공포는 예상 못한 행동이나 사건 때문에 일어나는 정서적인 유발이란 말이야. 반전과 인지를 기준으로 플러스 구성이 있는데, 이 말은 수단이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반전과 인지를 포함하는 것은 복합 플롯, 포함하지 않는 것을 단순 플롯이라고 구분하고 복합 플롯이 더 훌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누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자, 여기까지 구성 요소 중에 6가지 요소 중에 플롯에 관한 얘기 이야기했어. 그럼 다음 거는 또 다른 요소가 나오겠지? 아리스토텔레스는 관객에게 연민과 공포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비극의 인물도 특정한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는 비극의 주인공은 보통 사람보다 모자란 인물로 우스꽝스러운 모습, 이게 희귀의 주인공이겠지. 이와 달리 비극의 주인공은 고귀한 신분의 인물로서 인간적 결함이 있어야 돼. 신분이 높은데 완벽하지가 않아. 또 악행이나 악덕 같은 과오 실수로 불행해져야 한다고 본다. 과오나 실수로 불행해져야 한다고 보고 있는 거야. 그게 비극의 주인공이 갖고 있는 어떤 모습이어야 돼. 조건이란 말이야. 다시 한번, 비극의 주인공은 고귀한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결함이 있다. 이 인간적인 결함이 뭐야? 일종의 이런 거지. 도덕이나 윤리, 정서 이런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거야. 신분만 높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시기들 잘못해가지고 잘못 결정해갖고 불행해지기를 바라는 거죠. 주인공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존재로서, 자, 이거 비극의 주인공이야.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존재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보다 더 큰 고통을 겪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존재라는 건 주인공에 대해서 우리가 가치 평가를 하면 안 돼. 그냥 주인공이야. 고귀한 신분인데 정서적, 인간적인 결함이 있어. 자, 의로운 인물이 불행해지는 것은 사람들한테는 반감이 일어나겠지. 정의로운 사람이 왜 벌을 받아야 돼? 안 됐죠. 악인이 불행해지는 거 정말 마땅한 일로 인식될 뿐 연민과 공포를 불러일으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연민과 공포를 불러일으켜야지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주인공을 고귀한 신분의 신분적인 완벽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이고 정서적인 부분에 결함이 있어서 문제를 일으켜 그래서 벌을 받는다. 이게 통쾌한 거지. 자, 그는 관객이 잘못이나 실수에 비해 주인공이 더 큰 불행을 경험한다고 판단하면 연민을 느끼고, 자, 기준은 누구냐? 관객의 관객. 관객이 봤을 때, 아유, 저런 실수를 했다고 저 정도로 벌을 받으면 안 됐지라는 연민과 인간적인 결함이 지났다는 점에서 자신과 닮아, 우리도 완벽하진 않으니까 불운을 겪는다고 판단해. 야, 우리랑 비슷한데 자신에게도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공포를 느낀다. 나도 저렇게 하다가 벌 받을 수 있겠네. 공포심을 갖게 된다. 자, 여기서 지금 비극의 인물에 관한 얘기를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그 주인공을, 캐릭터, 인물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결론적으로 해서 연민과 공포심이라는 정서가 유발되고, 정서가 유발돼야지만 우리가 비극을 통해서 뭔가 미덕과 인격 뭐 이런 것들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단 말이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비극에 나오는 등장인물 주인공은 이런 캐릭터가 돼야 되는 거고 이런 성향을 가져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만 관객들은 그 주인공을 보면서 이런 정서가 유발된다는 얘기야. 아리스토텔레스는 비극의 궁극적인 목적은, 야, 이번에는 목적이네, 그지? 궁극적이란 말이 나왔어. 결국 비극은 연민과 공포를 느낌으로써 이건 수단이라 했으니까 카타르시스, 뭐 이건 정화라고 얘기하는 거, 마음의 정화. 우리가 뭔가 통쾌해지고 그다음에 깨끗해지고 그런 느낌 있잖아, 비극을 통해서. 카타르시스는 후대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해석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이거 후대 학자들에 의한 해석이야.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니고
윤리학적 해석은 카타르시스를 관객의 감정 중 불균형하거나 과잉된 부분, 이게 지금 불안한 거지, 도덕적으로 정화하는 것, 이게 윤리적인 측면의 카타르시스를 말하는 거야. 평소에 사람들은 마음속에 연민과 공포의 감정을 쌓여 있는데, 자, 이게 축적된 거지. 이러한 감정 중 부정적인 부분을 깨끗하게 정화함으로써 감정을 맑게 만들어 도덕적 성숙을 이룰 수 있다. 여기까지가 바로 윤리학적 해석이지. 이 해석은 감정을 잘못 사용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감정을 정제 및 조절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다. 자, 그래서 감정을 깨끗하게 만들고 나쁜 감정, 여기서는 뭐지? 연민과 공포 같은 부정적 감정을 조절하는 것, 낮추는 것, 뭐 이런 데 초점을 맞추는 게 윤리학적 해석의 카타르시스다. 두 번째, 정신분석학적 해석의 카타르시스는 정신분석학적인 해석은 마음속에 억눌려 있는 병적인 감정의 분출. 자, 그러면 여기는 좀 정화라는 부분이 윤리적 해석이라면 분출, 악감정을 분출하는 것, 이게 정신분석학적 해석이다. 이 해석은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것으로 울고 나니 마음이 후련해지는 것처럼 억눌렸던 감정을 비극의 인물에 투사하여 분출, 그래서 정서적이고 심리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신건강을 얘기하는 거야. 위에서는 마음, 심리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이고, 이거는 정신적인 부분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인지적 해석으로, 그러니까 인지적 해석은 카타르시스를 작품의 이해의 형성으로 본다. 당연하죠.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야지 카타르시스가 있는 거지. 이 해석은 모든 인간이 본성적으로 알기를 욕구한다고 보고, 관객이 작품에 재현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인식의 획득을 통해 알겠어, 즐거움을 얻는다. 이게 인지적 해석. 카타르시스 느끼려면 알아야지요. 저게 뭔지를 알아야지요. 알고 싶었는데 알았어. 그러니까 즐겁지. 의미 없이 나열되었던 것 같은 플롯들이 어느 순간 연결되면서 관객들은 아, 그래서 그렇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고 즐거움을 누리는 본성적 욕구의 충족이 일어난다. 이걸 인지적 해석이라고 한다. 깨닫는 거야. 깨닫고 즐거워지는 거야. 그게 카타르시스라고. 자, 이렇게 세 가지 카타르시스에 대한 해석이 나왔고요. 자, 그 다음으로 마무리. 비극에 관한 이론은 이후에 많은 변화를 겪었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은 후대 학자들에게 비판받기도 했다. 자, 고귀한 인물을 주인공으로 삼으려 했던 아리스토텔레스와는 달리 19세기 말에 등장한 자연주의 연극론자들은 하층 계급의 인물을 주인공으로 삼아,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에서는 고귀한 인물이 주인공이었다는 전제와 혹은 그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다른 걸 적용하려고 봤더니 아리스토텔레스의 비극론은 맞지가 않아. 인물 자체가. 자연주의 연극 이론자들은 주인공을 아예 하층 계급의 인물로 삼았단 말이야. 그러면 결국 사회적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고귀한 인물론이 주인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정한 거죠. 또 하나, 니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비극론을 비판했는데, 니체의 비판은 뭘까? 비극은 관객에게 연민과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완전 부정이죠. 그죠? 연민과 공포를 불러일으켜야지 미덕임에 인격임에 이런 것이 함양되는데, 그게 아리스토텔레스의 비극론의 핵심인데 완전 부정이죠. 인간의 실존을 인식하고 삶에 대한 의지를 갖게 해야 된다. 제일 중요한 단어는 삶에 대한 의지다. 이게 연민과 공포를 일으켜서 뭐 인격 함양하는 바른 인간을 그러는 게 아니고요. 살려고 하는 의지, 그다음에 존재니까 실존이니까 올바르고 가치 있게 살려는 그 어떤 의지를 갖게 해야 되는 게 비극의 관객들한테 전할 수 있는 그 핵심이라고 본 게 니체란 말이야. 하지만 이러한 변화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은 아직도 많은 예술 분야에서 사용되며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 비극론의 마지막 부분에 가치와 의의를 이야기하면서 마무리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맨 끝에 나와 있는 자연주의 연극론자들하고 니체는 각각 아리스토텔레스의 비극론을 비판했는데
자연주의 연구에서는 주인공의 캐릭터에 대한 얘기, 니체는 연민과 공포라는 정서적인 어떤 유발이 아니라 실존에 관한 문제, 살려는 의지에 관한 문제로 비극을 바라봐야 한다는 완전 다른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자, 문제 1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걸 찾아봅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작품에 담긴 사상과 음악 이런 것도 구성 요소라고 했죠. 그 아까 6가지 중에 일부였으니까 맞았고. 2번. 아리스토텔레스는 반전 인지가 구성에 포함돼야지. 그래서 단순 플롯과 복합 플롯이 있고 반전과 인지가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얘기했어. 이것도 맞았고. 그대로 3번 니체. 자, 이거는 정서적 측면의 유발을 완전 부정했다고 얘기했고 삶의 의지에 관련된 거 실존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는 게 비극에 대한 태도다. 맞았고. 4번 자연주의 연구론자들, 이건 주인공이죠. 하층 계급 인물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드러내고자 했다. 그대로 나와 있어. 마지막 문단에 5번 아리스토텔레스의 비극과 달리 희극은 보통 사람들보다 모자란 존재로 인식되는 인물을 주인공을 삼아 그의 영웅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모자라는 인물이 할 수 있는 건 영웅이 아니라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있죠. 이거 본문에 나와 있는 거야. 우스꽝스럽다. 모자란 존재가 보일 수 있는 건 우스꽝스러운 거고, 이건 바로 희극, 우리가 웃음을 유발하고 즐거움을 찾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 전개될 거다. 정답은 5번이 들었고, 2번으로 갈게. 기업부터 디귿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기업부터 디귿은 각각 해석, 윤리학적, 그 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인지적 해석까지. 자, 그러면 2번에 적절하지 않은 거. 기업. 자, 윤리학적 해석 카타르시스. 도덕적으로 더 나은 인간이 될 수 있다. 이게 바로 윤리학적인 의미의 카타르시스 내용이죠. 왜 더 나은 인간이 될 수 있을까? 이건 뭐야? 정서, 부정적인 정서, 감정을 정화해. 그러면 도덕적, 성숙을 이끈다. 이 도덕적이란 말 때문에 윤리적 해석을 하고 있는 거야. 자, 맞았고. 2번. 디귿은 인지적. 관객들이 플롯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작품이 무엇이 재현되었는가를 깨닫고 인지하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지. 카타르시스를. 맞았지요. 무언가를 깨닫는 것. 거기에 따른 즐거움을 얘기한 게 인지적 해석이라고 봐야 되겠지. 3번. 기억과 니은 모두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거나 정화하거나 이게 카타르시스와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키워드의 핵심을 뭐라고 그랬냐면 기억 같은 경우 윤리학적 해석에서는 정화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 니은의 정신분석학적 해석에서는 분출, 해소라고 얘기했어. 부정적 감정은. 이것도 맞는 해석이네. 그 다음에 4번으로 가볼까? 4번. 기억과 디귿 모두 관객이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 그러면 기억은 아니죠. 기억 빼고 디귿이죠. 기억은 관객의 감정 중 부정적인 감정을 정제하고 깨끗하게 만들고 조절하고 그렇게 하는 게 목적이 돼야 된다고 봤어요. 카타르시스가 해야 되는 거니까 정답은 4번이 틀렸네. 그 다음에 니은은 니은 같은 경우에 여기는 지금 정신분석학적 해석 니은 같은 경우 정서적 심리적으로 건강을 얻을 수 있고 인지적으로 즐거움 즉 본능을 알고자 하는 본성을 충족시킨다. 이것도 맞는 해석이죠. 그대로 해석했어. 정답은 4번이 틀렸다. 여기에 디귿만이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 그게 바로 인지적 즐거움이죠. 자, 잠깐만. 모두 관객이 이거 아니고 관객이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이해한다는 것은 플롯이라는 게 구성이라고 하고 있잖아. 이게 연결 과정, 연결 단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고 이해는 인지로 이어지고 인지는 즐거움으로 간다. 이게 지금 세 번째 인지적 해석을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디귿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능하다. 하지만 기억은 아니다. 3번으로 갈게. 윗글에 아리스토텔레스와 보기에 플라톤을 비교한 거다. 가장 적절한 거. 자, 플라톤은 문학의 참된 실제인 이데아를 모방한 현실을 다시 모방한 것이라고. 자, 문학이 실제 이데아를 모방한 현실, 이걸 다시 모방했대. 자, 이런 식으로
전개된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러한 모방의 모방은 그러면 플라톤이 말하는 문학은 진리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진 것이라고 인식했어. 그럼 이게 지금 개연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는 시, 연극 등의 문학이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함으로써 이런 부분은 감정의 자극, 이성을 마비시켜 합리적 판단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비판했어. 비극론의 가치를 완전히 다르게 본 거야. 자, 그 다음에 또한 문학에서 다루는 살인, 배신 등 부도덕한 내용들은 도덕적 모범이 되지 못하고 비교육적인 것이라 비판하면서 시인을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보기에 문학은 플라톤이야. 인간이 도덕적으로 성장하는데 방해가 되는 허상에 불과하다. 자, 여기서 문학을 비극이라고 본다면 완전히 정반대의 해석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자, 그럼 가장 적절한 거.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에 비해,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문학이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중시했겠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인정했다는 뜻이야. 플라톤은 인정하지 않았다는 뜻이니까. 이해됐어? 2번. 아리스토텔레스와 달리 플라톤은 인간이 진리에 도달하는데 문학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중요한 역할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그랬죠. 3번.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 모두 이건 틀릴 가능성이 크지.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문학이 다루는 부도덕한 내용들이 문학에서 추구하는 목적을 이루는데 도움을 준다. 그러면 플라톤을 지워버려야 되겠죠. 아리스토텔레스는 부정적인 것도 정서를 유발시키고 뭔가 도덕적으로 뭐 카타르시스건 간에 그렇게 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했지만 플라톤은 오히려 방해한다고 했기 때문에 플라톤을 지우면 돼. 4번.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방의 결과물인 비극이 인간의 본성을 극복한 결과물이라고 보았고 플라톤은 문학이 모방의 결과물인 현실을 다시 모방한 것에 불과했다. 자, 이거 앞에 거랑 확인해 봐야 돼. 뭘 확인하냐면 얘가 뭐라 했냐면 문학의 본질 아리스토텔레스 모방의 결과물인 비극이 인간의 본성을 극복한 게 아니라 이틀어잖아. 모방론이잖아.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방 알았니? 인간의 본성을 극복한 게 아니야. 인간의 본성을 갖고 있는 거죠. 인간은 본능적으로 모방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 알았니? 여기는 지금 극복이라는 단어가 틀렸다고 봐야 되겠죠. 5번. 아리스토텔레스는 비극이 선한 인격을 기르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비극이 선한 인격. 이게 마지막 단계니까 인격 미덕. 플라톤은 문학이 불러일으키는 감정이 인간의 이성적 판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오히려 인격적으로 발전하는데 도덕적으로 성장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얘기했죠. 정답은 5번이지. 5번. 아리스토텔레스 긍정, 플라톤 부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4번 볼게요. 윗글에 나타난 아리스토텔레스 관점을 바탕으로 보기를 위한 거다. 안티고네. 자, 안티고네와 크레온이라는 두 인물이 얽힌 이야기를 다룬 그리스 비극. 아리스토텔레스의 비극론을 충실히 반영한 작품이다. 아리스토텔레스 관점에서 이 작품을 분석하면 크레온을 주인공으로 볼 수 있다. 이 작품은 오디세우스의 두 아들이 왕위를 두고 다투다가 모두 죽는 내용으로 시작한다. 새로운 왕이 된 크레온은 둘 중에 한 명만 장례를 치르게 하고 나머지 한 명은 매장을 금지한다. 오이디푸스의 딸인 안티고네는 크레온의 아들인 하이몬의 약혼자로서 그와 열렬히 사랑하는 사이다. 안티고네, 크레온의 아들 하이몬. 그녀는 가족에 대한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죽은 오빠를 몰래 매장하고 이를 알게 된 크레온은 그녀를 생매장할 것을 명령한다. 지나친 도덕적 확신과 고집을 가진 크레온은 하이몬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매장하라는 그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 예언자가 찾아와 크레온의 행위는 신들의 분노를 살 것이다. 어떻게 오이디푸스의 딸 안티고네를 생매장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죽은 오빠를 몰래 매장했어. 이게 사실은 도덕적으로 본다면 뭐 이거는 비난할 수 없는 거잖아. 그지? 비난할 수 없는 일을 했는데 똑같이 생매장을 했다.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 이러면 신들이 분노할 거다. 예언자가 얘기한 거지. 크레온은 자신의 행동이 오만하고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된다. 그가
생각을 바꿔 안티고네를 구하라고 명령을 내리면서 사건의 방향은 이전과 반대 방향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안 할 것 같았는데 하게 되는 거지. 하지만 안티고네를 구하러 갔을 때 안티고네는 이미 목숨을 끊은 상태고 이를 보고 좌절한 하이몬도 안티고네를 따라 목숨을 끊는다. 이를 알게 된 하이몬의 어머니 에우리디케도 목숨을 끊으면서 크레온은 가족들을 모두 잃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한다. 자, 이게 안티고네 내용이란 말이야.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봅시다. 1번, 관객이 공포를 느꼈다면 그것은 자신과 유사하지 않다고 인식되는 인물인 크레온의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기 때문이다. 자, 틀렸죠, 해석이에요. 자, 왜냐하면 자신하고 유사하다고 해야지 몰입이 되는 거고, 몰입이 된다는 건 그 사람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거야. 근데 마지막에 비참한 결말을 당하게 되는 등장인물을 보면서 공포를 느끼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첫 번째 나왔던 자신과 유사하지 않는다는 인식, 이 말이 틀린 거예요. 처음의 시작은 유사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공포를 느낀다고 나왔기 때문에 유사하지 않다고 인식되는 인물이라고 하면 틀린 해석이죠. 자, 그 다음 크레온은 악한 본성 때문이 아니라 지나친 도덕적 확신과 고집을 갖고 있다. 자, 바로 이 인간적인 결합, 고귀한 신분의 결함을 말한다. 자, 도덕적 확신과 고집 필요하고 지켜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이런 어떤 도덕적으로 잘못된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을 계속 고집한다는 건 뭔가 도덕적인 어떤 판단의 기준이 잘못되어 있는 거야. 그 잘못된 판단의 근본은 뭐라고? 악한 본성이 있죠. 악한 본성. 잠깐 미안해. 악한 본성이라는 것은 본질적인 거고 여기 뒤에 나온 거는 일종의 사건과 행위가 되겠네. 그러면 인간적 결함을 지녔다는 건 바로 잘못된 도덕적 확신과 고집이라고 봐야지. 이거 맞는 거야. 그래서 그다음 마지막에 3번 하이몬의 죽음은 하이몬과 안티고네 열렬히 사랑했다는 앞선 사건과 인과적으로 연결이 되지. 얼마나 사랑했으면 사랑하는 안티고네가 죽었다 그래서 하이몬이 따라 죽을 수 있을까? 그만큼 사랑했으니까 열렬히. 자, 4번 크레온과 안티고네에게 저지른 잘못에 비해 이봐 저지른 잘못에 비해서 더 큰 불행을 겪고 안 됐네. 연민을 느끼게 되는 거죠. 크레온이 예언자의 말을 들었어. 안 들을 것 같았는데 자, 행위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인지하고 안티고네를 구하라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안티고네가 죽음에 이르는 건 예상치 못한 결과 반전이 되겠죠. 이렇게 인지와 반전 플러스를 가지고 우리한테 전달하고 있는 비극론이라고 보면 되겠지.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1번 자신과 유사하다고 해야지 공포심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 문맥상 A부터 E까지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봅시다. 1번부터 A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 자, 그래서 A부터 함양한다, 기른다, 급변한다, 갑자기 변한다는 내용이 이어진다. 이거 틀렸지. 과잉이다, 넘치는 거지. 그 다음에 해소하는 건 사라지게 하고 없애는 거고 충족한 건 채우는 것을 말한다. 정답이 2번. 비교적 쉬운 문제였지.